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 중 하나가 이 독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왜 그렇게 독일에 열광하게 될까? 내 생각에는 신무기가 많았어. 아, 무기가 많아. 신무기가 많아. 일단 예전에 있던 그 강한 티거 전차부터 해갖고 그런 전차들이 막 전장을 들고 다니고 남들보다 3대1로 맞짱 뜨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일단 현대전의 전술이라는 데서 독일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전술. 네, 그러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했던 독일 장군들이 사실은 미국 애들이 다 스카우트해서 미국 육사에서 가르쳤어요. 네. 아, 독일군을 장교들을 네, 전격전, 돌격부대전, 기동전. 네. 그리고 뭐든지 전쟁은 좀 적은 애가 다수를 격파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야 책에 쓰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앉은 데서 패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패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하면 독일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군대는 어떻게 보면 허세예요. 그래요? 아니, 허세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치. 기술적으로 독일군들의 어떤 무기라는 것이 어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무지하게 겁먹어요. 그래서 미군 장교 한 마리 인차되는데 이것들은 독일군 대포만 보면 88mm인 줄 알고 탱크만 나타나면 타이거인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갔구나. 네. 아, 기세 싸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무기가 디자인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최고 수집품이 그 P-38 이런 건데 원래 무기는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했어요. 옛날에 성능이 그거지 뭐. 나가면 됐지. 창으로 도끼로 치는데 이게 뭐 강도가 조금 세고 약하다고 뭐 머리통 얻어봤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도끼가 막 끝이 쫙 갈라지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이러면 10배는 세 보이는 거야. 맞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현대 무기의 디자인을 넣었죠. 지금도 하다못해 철모까지 정말 밀리터리 매니아의 수집력을 자극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 전쟁에서는 결국 사람들 약자 편이 돼요. 약자가 센 사람을 이기는 게 이렇게 극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현대 독일은 정말 유럽의 최강자지만 이렇게 된 게 100년, 150년밖에 안 됐고요.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제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강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든 독일 통일을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오히려 견제를 안 받는 틈에 야심을 가지고 진짜 정말 좀 소설 스토리 같은 노력을 했어요. 역사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는 분들은 감동을 받게 되죠. 독일 훈장 보면 철십자 훈장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철십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와 그래 독일 강철 뭐 철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마치 우리 옛날에 근무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인데 통일이 되려면 전 유럽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약해. 그쵸. 그러면 귀족들도 금 쓰지 마. 원래 훈장이라니까 번쩍번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보세요. 금 들어가지. 맞습니다. 독일은 우리 금 안 쓴다 여기다. 쇠로 한다. 쇠로 한다. 정말 근검, 절약, 노력 이런 거 한 거죠. 그러면 독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된 겁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모든 주민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시작점은 언제예요? 원래 동유럽, 서유럽 보면 동쪽으로 갈수록 체격이 커요. 사실 러시아 애들이 체격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잘했어요. 싸움도 잘하고. 일단 등치가 큰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게르만 쪽 애들이 프랑스보다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힘,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 전투력은 좋은데 국가가 거의 40개 도시로 쪼개져 있으니까 국가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기술력도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위스 시계 이런 거 다 독일 장인들이 도망가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좀 문명이 못 살 때도 네. 강철 재련 기술은 독일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방해를 하는 거지. 그치. 쟤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프로이센이 정말 철십자 만들면서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18세기에 강대국이 되고 네. 19세기에 이제 독일을 통일을 합니다. 드디어 순식간에 유럽의 최강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결실이 이제 19세기에 독일 통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수십 개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세우는데 네.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 몰트게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독일군의 전설을 만드는 것은 몰트게로부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만 몰트게는 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왜냐면 독일 제국을 세운 지역에서 나는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이름들이 몇몇 있는데 몰트게입니다라고 하자마자 몰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아는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몰트게가 왜 대단하냐를 네. 아는 분은 좀 많지가 않아요. 야전에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네. 전략과 또 군대의 전체적인 전술 체제에 대한 이런 이론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오늘의 밀점, 이 키워드로 보는 독일 통일의 1등 공신, 프로이센의 참모총장 헬무트 폰 몰트게의 3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트게는 그러면 일단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양반이 사실 진짜 이제 매니아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고 싶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네. 오, 근데 이분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원래. 덴마크 분이. 덴마크도 한때는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이때는 작은 소국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뭔 일을 못 해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 육군으로 가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대단한 게 독일도 다 옛날에는 지연, 학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독일에서 군인으로 출세하려면 프로이센 출신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죠. 그런데도 몰트게의 재능을 알아보고 네. 정말 키웠어요. 네. 이게 어떻게 키우냐면 원래 모든 군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야전 지휘관은 솔직히 인정을 안 해줘요. 아예 전쟁터에 내보내질 않았어요. 아, 진짜요? 본인이 제발 좀 나도 가서 좀 보자. 안 돼. 넌 네. 가면 안 돼. 네. 거의 지휘관도 안 하고 네. 전쟁터는 아마 그래서 나중에 저 터키 있을 때 막 몰래 견학하러 몰래 막 나 이럴 수준으로 키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꼈네요. 네, 진짜로. 근데 몰트게가 왜 유명하냐면 현대전, 근대 전쟁을 오면서 두 가지가 없던 게 생깁니다. 네. 하나가 강력한 국가예요. 우리가 아는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네.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고 네. 전 산업이 이제 군하고 연결이 되고 네. 그 나라의 모든 경제력, 기술력이 전쟁터에 투입되고 네. 이런 시대가 18, 19세기 처음 온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은 항상 문제가 네. 통일도 해야 되지만 전 유럽하고 싸워야 돼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오면 딱 부딪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유럽이 러시아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네. 앞에서 나가는 게 독일하고 폴란드예요. 그러니 러시아가 독일 통일을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늘 이제 총력전 개념인데 이런 것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데 이제 몰트게의 재능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왜 나라마다 다 가장 높은 군 사령관을 참모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참모의 뜻이 원래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모? 참모총장? 높은 사람, 경매 크게 해야 되는 사람.
우두머리. 오시면은 청소 깨끗이 해야 되는 사람. 말안 뭐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셨는데 제가요? 우두머리. 제 입에서요? 우두머리요? 대장이죠. 네, 대장이죠. 근데 참모 총장 아니고 참모라고 하면 네. 이게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보통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참모, 참모. 그냥 참모라는 단어 자체는 참모. 예. 스텝이잖아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쵸. 예. 대장님을 보좌해주는 사람이죠. 네, 네. 그래. 근데 왜 참모 총장이지? 원래 참모 본부라는 게 나온 거는 각재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전력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 전체의 그림을 이제 군인들이 협력해서 짜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분과제 같은 거를 이제 도입시켰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분과를 도입시켜서 네. 그거를 이제 굴러가게끔 만드는 거를 했었던 게 몰티겠네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전략이라는 건 좀 추상적이니까 그렇죠. 야 앞으로 우리 제국을 만들어야 돼. 자, 알았어 나가 싸워.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다. 아 진짜 이게 나중에 전쟁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렇겠군요, 진짜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한테도 도움을 직접적으로 준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어떤 게 그렇죠. 있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현장 얘기를 듣고 옛날 같으면 전략을 짠 사람은 저기 가 있고 이제 전쟁 났으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네. 그때 이제 왕자들이 사령관을 하거든요. 네. 왕자가 현장 사령관을 해도 전략은 못 해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몰특이한테 보고가 다 가는 거예요. 예. 트럭이 저기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가려면 다리를 3개나 지나가야 돼. 위험하네.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다리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풀어봐야 더 잘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입니다. 박사님 이건 어떤 전쟁이죠? 이건 거의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이게 저기 1864년에 요 슐레스비 공국이라는 데를 이제 덴마크와 독일이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전쟁 모든 전쟁에서 이제 속도전, 물량전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 체계가 빨리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몰트겐 여기다가 당시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어떤 겁니까? 전령으로 보내지 마라. 전령이 다였을 텐데. 무전? 무전.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되게 좀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불안전하니까 안 쓴다. 네. 아니야. 쓰고 불안전한 거 딴 걸로 메꾸면 되잖아. 빠르니까 이게 훨씬 더. 이게 빠르니까.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전령이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자꾸 착각하는 게 네. 포탄이 뚫고 가야 돼요. 한 명 보내겠어요? 그 수십 명 보내요. 그렇겠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가면 안 와요 또. 그렇지. 그러니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꾸 착각하는 게 전령은 가는 줄 아는데 이분들도 가다가 절반 이상 죽어요. 전쟁에서는 전령이 꿈에 보지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몰티게가 선택한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네. 이 전 유럽과 싸우려면 결국 속도 효율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독일의 힘은 효율이에요. 슐레비 전투는 이후에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시험대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성공을 하나요, 그래서? 네, 단 2주 만에 함락을 시키죠. 오. 그것도 후방을 끊어가지고. 네네네. 그 원래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렇게 전열보병이라고 서서 쏘고 대포 앞에 걸어가고 아직 완전히 고치지 못하지만 네. 그걸 제일 먼저 개선했던 게 이제 독일의 이제 돌격 전투이라는 거죠.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 화력을 때리고 거기에다가 종대로 빨리 돌격시켜서 끊어서 적의 뒤로 돌아가고 이거를 나중에 탱크로 하는 거예요. 네. 몰트게의 또 다음 전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보호 전쟁인데 보호 전쟁. 여기는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슈퍼급은 아니고 A급분 되시는 분은 다 많이 들어본 전쟁일 거예요. 근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 전쟁이라는 것까지는 안 돼요. 원래 그 독일 쪽의 최강국은 오스트리아였죠. 합수그룹하고. 오,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 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나라는 당연히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이때도 프로이센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하던 대로 프로이센을 이제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독일 통일의 또 한 명의 주역이 비스마르크잖아요. 외교의 천재. 이 사람이 쟤한테는 또 적어줄게, 얘한테는 이거 줄게. 막 2중 3중으로 약속을 깔아놔요. 근데 잘하면요, 내가 2중 약속해놓고 서로 싸워. 내가 여기도 이거 준다고 그러고 저기도 이거 준다고 그러고 사실은 나 너한테 주고 싶은데 쟤가 나 꼴먹겠다. 그럼 여기서 여기 싸우고. 그러면 알아서 싸운다고. 네. 이게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의 기술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놓고 오스트리아가 붙어서 7주간에 걸쳐서 오스트리아랑 전쟁이 벌어집니다. 단박에 깨버립니다. 특히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퀘니그레츠 전투라는 게 그때는 진짜로 전 철도망을 이용해서 군대가 쫙 나뉘어서 오는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군이 원래 유명한 기병이거든요. 네. 보통 100km를 정찰을 해요. 말을 타고선. 네, 100km를 뒤졌어요. 없어. 내일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차로 돌려가지고 철도도 여기로 오는 철도만 깔은 게 아니고 여기 오는 철도도 없고 여기 오는 깔고 여기서 내려갖고 동시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당시 기술에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랬는데 수십만 대군이 하루만 늦게 와도 1시간만 늦게 와도 패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오스트리아군이 당연히 우린 이겼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군대가 막 나타나네. 20만 명인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쪽 독일군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바울을 포위하고 휩쓸어버려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정말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철도와 보급, 집단 보급, 수송을 이용해서 단일 지점에 적보다 몇 배의 병력을 투입하고 투입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저기 왼쪽, 오른쪽 싸버린 거야. 이렇게 싸버리는.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스트리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군인들은 그냥 가서 싸우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일개사단이 쓰는 그 많은 용품을 거기다가 일개사단이면 포탄부터 별게 다 그렇죠. 맞지. 이걸 누가 어떻게 나를까 거기다가. 이 계획을 누가 짜요 도대체. 적 한 명을 쏘는 것보다 100만 발의 포탄이 제때 분배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전쟁은 결국 7주 만에 끝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유럽의 300년 동안 초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가 군대는 빼고 아름다움만 났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이제 총력전 개념이에요. 총력전은 다 같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거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 돌격! 바로 이거야. 총력전이라 그러면 다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나가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이제 뭐 국가의 경제력, 기술력 이게 다 뭐 저기 군사력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아시는데 그럼 현대에서 총력전이라는 건 결국 아까 내내 말했지만 효율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전쟁에서 최대 효율을 발행하느냐는 거예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운영력이 앞선 거죠. 철도가 중요하다. 철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은 철도를 만들었고 철도는 시간을 만들었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그걸 쓸 수 있다. 독일이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철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참모본부에서 고민해서 깔았고 철도망을 운영.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철도를 이용해서 물류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국가마다 당연히 수행했던 전략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몰트리가 다 시작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철도왕 몰트케. 철도왕까지. 철도왕. 철도왕 몰트케.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프로이센 프랑스 푸프 전쟁이죠. 이걸 왜 보불 전쟁이라고 하지, 진짜. 보불 전쟁? 오스트리아를 격파한 지 4년 뒤인 1870년 7월부터 71년 1월까지 벌어진 전쟁인데 이것도 전쟁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게 다 속전속결이에요. 근데 또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최고거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최고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거지. 한 번에 투입해서 한 번에 끝낸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이상 꿈이었는데 이걸 현실화시킨 게 이제 몰트게와 몰트게의 참모본부예요. 독일이 이제 아직 프로이센이 통일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원래 제2의 적은 나의 편이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생각에서는 독일 통일한다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그냥 뭐 할 것 같지만 자기들은 사실 몇천 년 동안 남의 나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분열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살아온 거예요. 이게 분열이야. 그렇겠네요. 그런데 프로이센이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다 구원을 요청하겠어요? 외국에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일 강국이니까 독일 남부 지역들 프로이센하고 대항하려니까 프랑스한테 원조를 청해요. 그러면 프로이센은 이 프랑스하고 남부에다가 같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먼저 프랑스를 격파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 문제에 손을 떼게 만들어야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몰트게의 군사 전략과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이 같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전략은 두 가지 특징이죠. 첫째, 프랑스를 또 남이 도와주면 안 돼. 고립시켜야 돼. 제가 평소에 너한테 나쁘게 굴었다. 너 그거 알아? 네,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유럽에서 강대국은 프랑스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꼰질르고 다니면 꼰질릴 일이 누가 많겠어? 프랑스가 훨씬 많죠. 훨씬 많겠지. 주변 사람들이 한 맺힌 게 얼마나 꼰질르고 다니고. 엄청난 전략 중에 하나였겠네요. 그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한다는 건 나의 효율을 높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효율은 떨어뜨려야 돼요.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준비가 돼 있죠. 그럼 저쪽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욱 하고 덤벼들게 해야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비스마르크가 공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엠스 정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엠스 정보 사건.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스마르크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려고 도발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가 열받아서 먼저 선전 보고를 해요. 이게 책임 전가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준비가 안 됐는데 터뜨리게 한 거예요. 본부는 반대했어요. 아니 전쟁할 거면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주든지 프랑스도. 악수를 뒀네. 악수를 뒀죠. 악수를. 당시 프랑스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100만 정의 총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전선의 끈은 10,000정의 탄약밖에 못 갖다 줘.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짝대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20,000정의 총이 있어. 근데 20,000정의 탄약이 와. 그럼 저기가 이기지. 그럼 저쪽이 이기는 거예요. 2대1 싸움이에요. 숫자만 보면 50대 1인데 실전에서는 2대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지난번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연습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 3주 만에 50만 명의 군대를 프랑스 국경에 몰아넣어요. 집결을 시켜버려요. 그럼 초반부터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스당이라는 곳에서 스당. 나폴레옹 3세가 무려 12만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제 거기로 이제 가겠다고 갔는데 병원도 없고 병력도 아니고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진군이 안 돼. 그런데 이걸 이미 노렸죠. 이 허세 12만을 몰트게가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스당 요새를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놓고 버티는 거죠. 물 끊고 밥 끊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나폴레옹 3세가 탈출하려고 했는데 탈출이 되나 돌파를 했더니 다 알고 대포가 길을 알면 밥이에요. 대포가 그냥 쏘는 게 아니야. 그럼 길이 뻔하거든. 미리 조준하고 기다려. 그럼 거기 왔을 때 때려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나갈 수가 없네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항복이 벌어져요. 이걸로 이제 나폴레옹 3세는 실각하는데 프랑스는 이거가 치욕이 어마어마했지. 그러네. 최강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 군이 이제 파리까지 포위해버리고 이때 파리가 뭐 식량이 부족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 길거리 쥐까지 잡아먹고 그리고 황제는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 국민정부 같은 게 세워졌는데 이쪽이 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라고. 그 방에서 이제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탄생을 선포하고 독일 초대 황제로 이제 즉위합니다. 역시 이 뭔가 나라가 강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은 이 천재 군사 전략가 이 몰트게가 있어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박사님 몰트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현대 전쟁의 나침반이었어요. 나침반 와 나침반 저는 그냥 현대 전쟁의 내비게이션으로 하겠습니다.